어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대선 재도전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안철수 신당도 발족 준비에 돌입해 전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단독 처리의 후폭풍으로 의사 일정이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박상헌, 박상병 두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국 상황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젯밤에 문재인 의원이 사실상 차기 대선 후보 재도전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지금 대선 그렇죠. 끝난 지 네.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마디로 좀 생뚱맞죠. 네. 지금 문재인 의원이 지난 6월에 그 기자분들하고 이제 북한산 둘레길 한번 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처럼 이제 두 번째 기자 간담회를 자청을 했죠. 네. 그래서 뭐 많은 기자분들이 갔는데 대부분 기자분들이 예상을 하기에는 이제 전국이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을 좀 제시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 기대를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기자들이 듣기에는 또 국민들이 듣기에는 지금 뜬금없이 다음 2017년도 대선에 나가겠다. 권력 의지가 처음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아주 좀 충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 정국과 전혀 맞지 않는 어떤 그야말로 우물의 숭늉 찾는 듯한 어떤 발언이었고, 어쨌든 일관되게 보면 그 대선 이후에 지금 민주당 내의 강경 세력이 이른바 친노 세력이 현 정권과 각을 세워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황우여 대표나 김한길 대표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어떤 의원이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어떤 그런 기대 속에서 좀 상당히 좀 황당한 말씀을 좀 하셨다. 이런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박상병 이제 문재인 의원이 밖에서 보면은 좀 생뚱맞은 측면이 있죠. 대선 1년밖에 아니라고 4년이나 남아있는데, 대선 출마하면서 분위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더더욱이 지금 민주당의 대표는 직을 걸고 지금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무슨 찬물을 끼얹는 발언도 아니고, 대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재인 의원이 그냥 놓은 얘기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전략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어떤 거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내부적으로 보면은 지금 친노라든지 당내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침잠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문재인 의원의 다음 달 책을 내지 않습니까? 그 책을 통해서 대선 1년을 반성하면서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심에 문재인 의원이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서겠다. 선다는 의지는 뭐냐면은 대선 출마할 수 있다. 집착은 하지 않지만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동요하지 마시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친노 인사들한테. 중심을 잡겠다는 얘기가 하는 것이고. 밖으로 보면은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진당 창당을 지금 가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추진위원회 공동, 위원장도 지금 인선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두려운 거죠. 안철수 의원 쪽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밖에서 지금 검찰 수사라든지 등등해서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혹시나 밖에 있는 외곽의 친노 인사들이 동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에 아무런 사실상의 좌장, 대선 후보로서 말 못하고 그냥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 적절치 않겠다. 어차피 다음 주에 책을 낸다고 하면은 동시에 친노의 외곽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있는 자신들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밝혀버려서 동요하지 마시라. 문재인은 다음에도 출마를 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본 거죠. 지략적인 포인트가 있으나,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민들 볼 때는, 또는 민주당 전체 안에 볼 때는 지금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을 걸고 지금 머리띠를 동임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 선거 1년밖에 안 됐는데 지난 대선 후보가 또 출마하겠다 사실상에 이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선에 패배한 분들이 재출마를 한 경우가 많죠. DJ도 삼수를 했고, 이회창 전 총재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 대선 끝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재출마하겠다는 분을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회피하지 않겠다. 역시 그 말이나 그건데. 정확하게 회피하지 않으면 나간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보면 문재인 의원이 분석을 해보면 어쨌든 야당의 대선 주자 아니었습니까? 또 이른바 친노의 좌장 아닙니까? 정치적 무게감이 굉장히 큰 분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게 초선 의원입니다. 대목대목마다 굉장히 정치적 판단 능력을 좀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헛발질이 많이 나오는데, 어제 발언도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좀 상당히 좀 비판받을 만하다 이래 봅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의원의 발언 중에 또 이런 말들도 있었어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미 이관 문제에 대해서 이유야 어찌됐든 참여정부의 불찰이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사실 이 참여정부에서 사과 발언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도 좀 늦었죠, 사실은. 빨리 일단락 짓고 국정원 댓글 문제라든지 야당이 좀 집중해야 될 과제로 갔어야 되는데 이 매듭은 문재인 의원이 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록원을 열어보자고 한 분이 문재인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이 댓글 문제 마무리 짓고, 사초 문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얽혀있는 전국을 김한길 대표나 황교안 대표가 지금 몸풀고 있기 때문에 용단을 내려서 검찰 수사, 재판을 지켜보고, 특검 문제를 논의하고, 특위는 빨리 새누리당이 받고 예산 국회에 복귀하겠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면 굉장히 대인배 문재인이 되는 것이고 이 전국을 일거에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없는 문제는 뭐 사과를 했지만 이것조차도 대선 출마에 지금 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기자를 모으셨는지 이 기자분들 얘기입니다. 참 모르겠다라는 비판이 있으니까 역시 좀 정치적 경험, 정치적 내공이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치를 얘기할 때 사실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논리적으로 옳다 그렇다의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말의 타이밍, 그다음에 그 말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중요한 겁니다. 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나머지 메시지를 섞어가지고 전달해버리면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묻혀버리고 다른 얘기로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회의록 미의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얘기하면 이 대목만 따로 떼가지고 예.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대선 후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참여정부 대통령도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1인자 아닙니까? 좌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대선 출마 얘기를 하면서 마지못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송구하겠다고 얘기는 당연히 송구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과연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로서 적절한 또 타이밍도 물론 늦었습니다만 적절한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당장 지금 우리도 주제도 지난번에 회의로 이관 사과했는데 했어? 나 대선 출마 얘기만 듣던데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것이 결국은 아마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대국민 소통 능력이 있을 만큼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구나. 네. 지난번에도 문재인 의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내부적으로 좌충우돌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도 좀 깔끔하게, 좀 나이스하게 문재인 의원이 사실 상당히 쿨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좀 그렇게 발언을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섞어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메시지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인지는 저도 좀 안타깝게 듣고 있습니다. 네. 앞서 원급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안철수 의원도 이제 역시 신당 창당을 네.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보신 분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없다 하면서 좀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많이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대한 이제 창당준비위원회 정도까지는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새정치 이렇게 네. 또 국민 정확한 이름이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정확한 메시지, 신당 창당을 어떤 노선을 가지고 누구랑 하겠다는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네. 여전히 좀 모호했죠. 네. 그날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날 재밌는 게 김황식 전 총리가 국회 예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안철수 의원의 반응이 좀 묻힌 것이죠. 차라리 제가 의정 활동을 해보니 조선으로 정말 이 국회를 해산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안철수 의원이 발언했으면 굉장히 새로운 정치에 대한 지향성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좀 안개 화법, 모호한 화법으로 좀 일관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 문제는 결국 왜 그런가로 이제 돌이켜 봤을 때는 결국 인물난 아닌가. 그러니까 중량급 인사들을 영입하는데 좀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게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철수 의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방자치제에 책임있고 참여하겠다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인사 영입에 뭔가 속도가 나고 있지 않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김황식 전 총리가 기호가 난 다음에 국회 해산 문제를 언급한 거는 아주 적절치 못하다. 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최하위 국회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18대 국회였어요. 최하위 국회. 그때 국무총리지 않았습니까? 책임이 있는 거죠. 이제 와서 자기가 총리직을 내려갔다 와서 19대 국회한테 해산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저 말할 자격이 안 된다. 네. 두 번째는 왜 구체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말하지 않느냐. 물론 저도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러나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다음 주에 새정치 추진위원회를 만듭니다. 추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창당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논의를 통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와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논의를 하기 전에 자기가 오라고 해서 또는 중심이라고 얘기해서 새정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다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무리일 수가 있다. 그래서 새정치라고 하는 거는
안철수 개인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새정치 인선 정도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 인선을 논의를 해가지고 인선위원들하고 논의를 내부적인 논의를 해가지고 로드맵을 짜시라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좀 아쉬웠던 대목은 최소한 공동위원장 정도는 인선을 하는 것이 그때 오락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하다음에 앞으로 이분들이 각계의 전문가들, 각계의 유력한 인사들과 모여서 로드맵을 짜고 논의를 하고 여기서 만드는 것들 우리는 존중한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정도로 가는 하나의 로드맵이다. 좋았는데 그것도 다음 주에 발표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처음으로 일종의 시작을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 많은 걸 얘기해버리면 다 갖고 있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새로운 정치가 엇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새로운 정치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좀 동키호테적인 모습을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좌고우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그냥 우직하게 가는. 근데 이상하게 대선이 끝난 뒤에 좀 햄릿형이 됐다. 좀 좌고우면하는 면이 있다. 네. 물론 당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뭐 옛날 양김씨처럼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지지자들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같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이제 직선으로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아쉽다라고 좀 봐집니다. 예,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현재 안철수 신당이 창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좀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많이 높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을 좀 견제하는 측에서는 이 지지율도 조금 더 구체화가 되면 좀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어쨌든 뭐 문재인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의원을 좀 부분적으로 견제하는 듯한 이제 발언을 했는데 예. 결국은 또 그 민주당의 한 의원이 설렁탕, 곰탕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설렁탕이나 곰탕이 비슷한 음식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안철수당이나 민주당이나 비슷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로 견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호남에서 구체적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제 호남 두고 민주당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총괄적 지지도는 높지만 구체적으로 전남지사가 박준영 지사 아닙니까? 민주당에. 박준영 지사하고 겨룰 만한 중량급 인물이 있느냐? 강원대 광주시장과 정말 일합을 겨룰 만한 중량급 시인이 있느냐? 예. 또 김한조 전북지사하고 겨룰 만한 중량급 시인이 있느냐? 이 문제가 아주 구체적인 고민이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함량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보편적 지지도는 높지만 안철수 의원이 전남지사를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신당이라고 했으면 안철수 개인 지지도에 지나치게 좀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중량급 인사가 지금 그 영입에 난망 좀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이 지지도와 안철수 당이 내보낸 후보의 지지도는 전혀 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뭐 실제로 지금 안철수 의원 쪽에서도 인물난 고민이죠. 총선이면 괜찮을 텐데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예. 뭐 인천시장 이 큰 후보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이 새로운 인물 가운데는 발탁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고 네. 기존에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 이미 낡은 인물이 많지 않습니까?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유한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안철수 의원이 아직 정당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지지율이 뭐 지금 한국갤럽 보니까 20.6% 민주당보다 두 배가 높아요. 예. 네. 이것이 메시지가 뭐가냐? 앞으로 거품 빠지겠죠. 또 빠지다 올라갈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왜 이 정도 많이 나오냐를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철수 의원의 새로운 정당에 기대하는 국민 여론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1년째 계속. 예.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정치, 안철수 의원이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 기대하는 국민이 여전히 상당 부분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다. 흔들리지 않는.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측면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존 정당 1번, 2번을 상징하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엄청 크구나. 특히 민주당이 더 크구나. 민주당은 지금 안철수 의원의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야당을 지지하는 또는 박근혜 정부를 견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생각에는 다음에 대한정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안철수 정당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3당이 나올 경우에 성공할 가능성은 몇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거 알면은 제가 이 자리에 앉죠.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안철수 의원, 앞서 박상환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괜찮은 인물들, 그러니까 중량감 있는 인물들은 1번, 2번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다 있다고 하더라도 예. 발굴된 새로운 정말 좋은 인물들이 주변에 포진할 경우에는 엄청나겠죠. 거기다가 이제 새정치 추진주의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유능한 인물들이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을 뺀다고 하면 뜰 수 있겠죠. 포인트 하나. 내공이 중요하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앞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나갈 경우에 아마 박상 박사도 지지 안 할 거예요. 1번, 2번 지지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5년 동안 가야 됩니까? 지금 우리 국회의처럼
저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돼버릴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기대는 폭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변수가 있다. 조금 그게 제3당이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이 제3당론과 안철수 신당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결국은 민주당과 2017년 대선을 전제로 범야권의 맹주를 차지하기 위한 야권 내의 경쟁이라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 당장 보면 강봉균 전 의원, 이기한 의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안철수 의원이 키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야구로 치면 트레이드해 온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당장은 지방선거 총선까지는 범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경쟁하는 구도일 가능성이 훨씬 높고 네. 오히려 뭐 옛날 과거처럼 제3당의 형태는 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전국 상황 한번 네. 보겠습니다. 앞서 뭐 지적을 했습니다만 김한길 대표가 이제 직을 건다는 각오로 싸우겠다. 네. 굉장히 강경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친구끼리 한 대 맞은 거죠, 민주당이. 새누리당이 맞았기 때문에 오늘 정도까지 화해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냉각기를 가지면서 이제 화해의 무드가 좀 어쨌든, 예를 들어 안철수 얘기했지만 준예산 사태가 만약에 온다면, 예. 그때야말로 안철수 신당이 등장해야 될 시점입니다. 예. 국민들이 분노가 거기에 안 달하겠습니까? 어쨌든 토일 냉각기를 좀 가져야 되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거예요. 어쨌든, 이게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이런 걸 떠나서 새누리당이 뭔가 민주당 내 온건파들이 원내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다리를 좀 놔줘야 되는데 예. 거꾸로 윤석열 의원이 또 강공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된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김한길 대표라는 이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좀 온건 합리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머리띠를 매게 만드는 어떤 좀 상대적으로 좀 얄미운 큰형 노릇을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요일 박 박사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 필리버스터 문제인데 강창현 의장이 의회주의자 아닙니까? 거의 7선 의원인데 예. 조금 운영의 정치력을 좀 발휘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번 주를 설사 한 3, 4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다 했을 때 여론이 민주당이 곱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선진화법의 취지가 물리력을 방지하는 데 있다면 필리버스터는 말로 하는 거니까 그런 면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김한길 대표가 점점 벼랑 끝으로 좀 몰려간다.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고 네. 그렇다면 김한길 대표가 직을 걸고 머리띠를 싸매고 다시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좀 내몰리는 형국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김한길 대표의 그동안의 워딩은 사실 좀 협상파 당내에서도 대화파로 분류가 됐거든요. 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을 좀 만나야 되겠다고 편지까지 쓰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장밖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화답이 없었죠. 네.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또 내용도 없었고. 김한길 대표가 근래 한 발언 중에서 이번에 직을 건다는 얘기는 가장 강경한 발언입니다. 예. 제일야당 대표가 직을 건다. 대표직을 건는다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이제는 물어설 데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이렇게 보십시다. 김한길 대표가 직을 걸고 던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권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겁니다.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총공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정말로 죽는 겁니다. 아마 당장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사적생 나오는 사적생. 죽어야 된다. 그거는요, 여당한테도 치명타입니다. 예. 여당에서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다 죽는다고 하면 죽어봐.가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또 박근혜 정부한테 내년 초에 더 큰 혼란을 부추기는 겁니다. 네. 예. 답이 나와 있는 거거든. 어떻게 하느냐. 직을 걸겠다고 했으니 직을 걸지 마시도록 특검을 받아주면 됩니다. 네. 답은 새누리당이. 간단합니다. 네. 예. 지금 특검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새누리당 과연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준예산 사태가 만약에 온다면 이거는 김황식 총리가 말씀하셨듯이 정말 국회를 해산해야 될 정도로 국민의 어떤 분노가 거기에 안 달하겠습니까? 어쨌든 새누리당은 어쨌든 토일 정도 냉각기를 갖고 네. 야당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이렇게 몰고 가서는 박 박사님 정리 잘하셨듯이 양당 공이 도움이 안 되고 호시탐탐 지금 안철수라는 호랑이 한 마리가 제도권 정치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 안철수 의원한테 새정치에 대한 공간을 열어줄 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내일 정도 냉각기를 갔대 민주당이 원내로 들어올 수 있는 지렛대가 뭔지를 좀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쟁 중에도 정치는 하지 않습니까? 협상은 하듯이 이거 여야가 전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 내일 물밑 협상을 좀 많이 해서 어쨌든 민주당이 좀 회군할 수 있는 명분들을 좀 줘야 된다. 강창희 의장이 좀 사과를 하든지 재발 방지 약속을 하든지 어떤 형식이든 민주당한테 최소한의 명분을 좀 줘야지 되는 것이지 네. 이 추운 겨울날 또 야당을 길거리로 내몰면
뭐 집안에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따뜻하겠지만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국민 마음이 불편하니까. 네. 박 선생님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전략이 있겠습니까? 특검. 지금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새누리당이 당의 정치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매번 야당과 청와대가 맞설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이거는 야당도 부담스러운 것이고요. 네. 청와대도 부담스럽고 국민도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회 뭐 하려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300명이 뭘 뽑아나죠? 네. 그리고 가만 정당이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당의 중심을 잡고 전국의 중심을 잡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의회 정치가 복원된다는 겁니다. 네. 의회 정치가 복원되면은 여야가 협상할 수 있는 것이고 협상을 통해서 정치를 풀어나가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좋은 거예요. 왜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와대 눈치만 바라보죠? 네. 또 왜 야당 같은 경우는 청와대하고 가을시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어떤 이슈만 터지면은 전부 다 양진유로 싸워가지고 총공격을 하는 사제의 발언 듣고도 온 나라가 싸우는 거 봐보세요. 네. 이 사태가 우리 정치 실정이 아주 비극적인 행태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기능입니다. 그 정치의 중심에는 새누리당이 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네. 알겠습니다. 처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네. 말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